주민자치의 역량의 성찰에 관해서 제4세션 지방과 근린의 행정제도, 행정민주화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를 맡은 한림성시대 하호수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 발표를 해주실 충남대 김찬동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토론을 세 분 해주실 건데 우리 강원대 홍형덕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멀리 점주에서 오신 우리 조기웅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대개 80분 정도 진행하게 될 건데 시간이 이미 시작하는 것이 한 10분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타의 마지막 저희들의 세션 끝나고 나서 또 맛있는 춘천 닭갈비로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찬동 교수님이 발표문 뒤에 보시면 오늘 주제에 관해서 워낙 많이 책을 내셨기 때문에 2015년부터 작년까지 책을 4권인가 5권 내셨기 때문에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한 25분 정도 하고 우리 토론하실 분을 좀 조금 적극 우리 토론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발표자가 그거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의견을 발표하고 나머지 플로어에서 한 10분 정도 또 토론을 진행 다음에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발표자 김찬동 교수님의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학회가 기획을 굉장히 대담한 기획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과 자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상극적인 건데 이거를 제목에다 같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버넌스다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붙여놓아서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 완전 다른 다른 사람들을 존재들을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 행정과 자치라고 하는 게 정말 거버넌스가 잘 되어져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큰 담론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역량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붙여놨어요.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치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35년을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역량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역량을 또 갖다 붙여놨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이 한국 행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담론을 행정학회가 기획 세션에서 끄집어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행정 이렇게 하면 권력이라고 그러고 통치하고 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치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자발성하고 관련이 되어지는 거여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보면 국가 행정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국가 행정이 있고 지방 행정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2청제, 중앙정부 합치면 3청제 구조를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치 이렇게 하면 이게 광역시도와 시군구에다가 자치가 35년 전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중요한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하고 관련되는 게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어떤 게 들어왔냐 하니까 우리는 이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대의제만 들어온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
총회제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오늘 발표의 전체적인 논지하고 관련해서 큰 구도를 보면 이 대의제만 들어와 있어가 19세기, 20세기 전반을 통하여서 정치학에서 논의가 대의제의 한계들을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총회제 없이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던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자치라고 하는 영역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자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걸까? 아까 제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자치 역량이 안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치하도록 안 내보내잖아요.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자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어 있어야 자치하는 거지. 역량이 안 되어 있는데 자치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의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한국의 자치와 행정의 이 관계에 있어서 35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법도 만들고 막 여러 장치들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더 의존적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국가에 더 의존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80%, 90% 하던 재정 자립도가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60%, 특히 군 단위들 같은 경우는 10%, 20%? 이게 무슨 자치냐고요. 군 자치 이게 바꿔서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 자치 박탈하고 특히 인구 2만도 안 되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구 2만은 업이 되는 기준이잖아요. 2만도 안 되는 데를 군 자치를 한다, 업 자치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아니 업 자치도 사실은 인구 2만이 안 되니까 면 자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학을 전공자로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치 역량이 안 되는 곳은 자치를 중단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없이 계속 자치를 규범적으로 밀고 가니까 이렇게 문제는 더 꼬이고 모순이 모순을 낳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냐. 이 자치를 생각할 때 아까 제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어서 자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개인 단위이고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이 어딘가를 보면 도심 재개발을 할 때 보면 주택조합을 만들잖아요. 거기를 잘 보시면 자기 구성원들의 재산을 다 집어넣어요. 넣어서 조합장을 뽑고 조합 총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원을 거기다 공유해서 공통의 자원을 가지고 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회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을 하는 거고 조합장에게 판공비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거의 500, 1000 이상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역량하고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자치의 개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도시하고 농촌이 좀 다르겠죠. 도시는 이렇게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재산을 집어넣어서 자치를 하는 반면에 농촌 같은 경우는 공동체 자치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아시듯이 구성원들이 대등해야 돼요. 대등해야 되고 그리고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되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없이 상대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고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이해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인가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지요. 아무튼 농촌에는 이런 공동체가 자치를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우리의 주민자치의 문제 이거를 좀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치 이렇게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것이
단체자치 패러다임,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심된 개념인 헌법에서부터 끌고 와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단체자치 패러다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끌고 와야 될까? 헌법 가치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공화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국민이 주권자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고, 공화정은 이 개념인 정확하게 무슨 개념이냐면 사실 법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법치의 개념이고, 공화라고 하는 거는 귀족정과 민주정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때 구성원들의 가장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왕정, 제왕적으로 가는 거를 견제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우리 헌법의 가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권 재민의 개념을 이 주민자치 쪽으로 끌고 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주민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를 보면 국민들이 주권자라고 하는데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국가 공동체 전체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주민주권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주권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자치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거죠. 읍면동, 통리, 여기에는 그 구성원인 주민들이 읍면동의 공간에 대한 주권자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이 한국의 지방자치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현되기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염두에 두면서 나중에 제가 이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광역시도, 시군구가 있는데 그 밑에 읍면동이 있고 통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광역시도와 시군구에는 대의제가 들어있는 거고, 규모가 크니까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하려고 하면 규모의 문제가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규모가 큰 상태에서는 아무리 총회를 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미국의 타운 정부들의 역사들이나 그 변천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총회제를 하면 과반이 참여가 3분의 1을 결정한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뭔가 참여가 돼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참여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민자치 패러다임이라 해가지고 주민자치를 제도를 설계하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운 정부들을 나중에 보면은 주민이 3사람 이상만 참여하면 총회 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총회제 또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모든 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는 걸 염두에 있는, 이게 현실적으로 도시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면서 쉽지가 않은 게 이미 미국 정부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나타난 건데, 우리는 그걸 또 이상적으로 막 끌고 와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총회제라고 하는 것이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될 거는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기본적인 큰 과제들이다, 문제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2장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대한 것, 그리고 자치와 행정, 개청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3장에서는 현재 그러면 우리의 이런 행정, 관리개청, 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서 4장에는 주민자치 그러면 패러다임의 헌법적인 가치이고, 우리 한국이 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도 했다고 하는데 국가 단위에서는 다시 막 제왕적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 지향해야 될 것은 뭔가 자치 문화를 가진 뭔가 선진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에서 그 과제로서 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35년 부활되어졌는데 단체자치 패러다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현재 이 구조들을 보면 자치한다고 하는데도 국고보조금 다 가지고 받아서 하니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 군 같은 경우에 인구 2만도 안 되는데 공무원이 700명씩이나 있어요. 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보면 국가 보조금을 처리하는 일들이에요. 자치할 이 여력들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계속 놓아둘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인구 2만 이하가 10년 이내에 지금은 2개 군입니다만 이게 15개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 감소 시대에 현재의 지방 행정 개천구에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또 인구 1만 미만의 업, 아까 2만이 업의 기준이라 했는데, 계속 이게 거의 지금, 반 이상이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명 같은 경우에도요, 3,000명 미만이 1,700개 중에, 이렇게 50% 이상이 지금 3,000명 미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문제들, 이런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단체자치 패러다임의 형성이 되어졌고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와 형식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해왔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재정적인 사무통제 규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회는 선거로 뽑혔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실질적인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통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만 현재 민주화가 되어 있고 뭐 중앙정부도 사실은 민주화에 뭔가 실패한 듯한 이 최근의 이 흐름을 보면은 미숙한 민주주의였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공간에서부터 자치 관리하는 경험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치계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 그 구성원들이 주권자가 돼야 된다. 헌법 가치를 구현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총회를 통하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를 선출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시군구 행정조직에 의한 식민 상태이다. 읍면동민으로서의 주권성이 미약하다. 읍면동 총회라든지 읍면동 의회 구성을 통하여서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 행정계층은 3개에서 5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읍면동은 행정계층이다라고 하는 거고 공동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나 자치를 할 수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읍면동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의 대상자, 소비자일 뿐이지 자치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읍면동의 행정동이라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마을 단위로 법정동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일정 규모가 되면 거기에 하나의 행정동을 만드는 이런 이 과정이 있었다라고 행정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설치된 게 행정동, 현재의 행정동인 거지요. 그 국가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주민자치를 갖다 붙여 놓았으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지금 붙어 있는 현상이 되어져 있는 거고 2000년 초반에 서울시가 한 500개의 동이 있었거든요. 이걸 효율화하겠다고 통합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432개인가로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때 있었는데 주민자치 행정동이 통합이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통합하라고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행정과 자치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인구 감소 시대에 2만 이하의 군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질 때 자치계층의 위계 전환이 필요하다. 군자치를 폐지하고 읍면자치로 전환해야 될 거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꼬민정부나 개마인대 정부 다 이게 공동체 단위의 자치인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시군 단위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치를 얘기할 때 아까 전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치의 본질은요, 자기 돈 내는 거 없이 자치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 연못구어 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하고 제도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자치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50% 이상의 구성원들이 돈을 내고 누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그거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거기서 생기는 거지. 이게 재원도 10%도 안 내면서 자치를 한다? 의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치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치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역량이라는 개념, 역량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공간은 어떻게 되냐니까 국가나 상위정부로부터 재배분 기능을 받아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가 안 되는 거죠. 특히 복지 서비스를 우리는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꾸 거기에 매칭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놨는데, 아니 재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복지 서비스를 하라고 해놓으면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지방정부의 조직들이나 예산들이나 세원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복지 기능 없어요. 이거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 거고, 연방이 보조금 줄 때에도 그냥 커뮤니티 단위로 주는 거지 시티 정부의 복지 기능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치에 대하여서 지방자치를 할 때 분리형이 아니고 통합형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이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구조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져서 오히려 자치가 역량이 형성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더라. 우리가 이 실상을 정확히 보면서 행정과 자치의 관계를 제대로 다시 재설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행정관리계청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닌 거는 아무튼 국가나 광역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런 관계로 되어져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장 이렇게 넘어가서 현재 우리의 현황들을 한번 보면 업이 234개가 있습니다. 1만 미만이 73개이고요. 1만에서 2만 미만이 66개. 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현재 2만 기준에 안 맞는 게 59%가 넘어요. 이 상태를 우리가 행정학자로서도 이걸 그대로 놓아둔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구 4만이 이상이 되는 업도 있어요. 인구 5만이 되면 시가 되는 기준이거든요. 아무튼 아파트 단지가 대도시권역의 업 중에서도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면이 1177개가 있는데 3천 미만이 688개로서 5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도시 공간을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가 10,000명 이하가 되면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다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미용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0,000명도 안 되고 3,000명도 안 되는 거, 저기에는 자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현상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면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공무원이 한 29명이 있어요. 우리 동은 원래 도시지역은 한 15명 있다가 한 몇 명 지금 늘어서 18에서 한 20 사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면 지역들은 농촌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29명씩 있고 이러는데, 여기 인구 3,000명도 안 되는데 이 조직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 맞나? 자치란 관점에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자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잘 보면, 행정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자치할 수 있는 영역만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해줘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청량군 사례 하나를 얘기를 들었는데 이 청량업이 중심이 되어서 9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1000명도 안 되는 면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행정관리단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개혁 방안으로서 군 공무원 중에서 광역기능 담당자는 도공무원으로 보내고 근린생활기능 담당자는 업공무원으로 전환한다든지 군의회를 폐지하고 위원회형의 의사결정. 이 미국 카운티 정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업은 업의회를 구성하고 3 내지 9인의 의원으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개념의 근린 의원으로 선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주민자치특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근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통리계층 같은 경우에 특히 리에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고 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리의 규원을 보면 마을 몇 개를 묶어서 규모를 큰 곳은 큰 리로 이렇게 편성을 했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자연 마을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법정리들이 나중에 명예직인 구장을 선출하여 관할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나중에 광복 이후에 이런 리구라고 하는 것이 행정리로 전환이 되어졌고, 또 88년 이후에 법정동을 법정리로 하였고, 그 전에 여기 동장은 현재 우리의 읍면동의 동장이 아닙니다. 이장으로 일어나하는 그런 역사들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리에는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있었는데,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행정리가 되고, 법정리를 행정리로 나눌 때에는 자연 마을 단위로 행정리를 나누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리가 분할할 때 250세대 정도였고,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할 때는 이러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 단위로 민주공화정의 이념과 주민주권의 개념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린구역의 민주주의 개혁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주도의 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리정세를 징수해서 리장의 업무 활동비로 쓰기도 하고, 또 공유 재산들에 대한 관리들도 하는 이런 이 자치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고, 구성원들 간에는 상호 존중, 신뢰, 대화, 소통 하는, 그리고 양보하면서도 하는 동태적인 그런 과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걸 어떻게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이 과제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걸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주민자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되겠고, 주민주권을 가장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헌법 개헌할 때 국민 발안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뭔가 이번 대선이라든지 다음 정부에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 발안형으로 주민자치법도 제정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단위의 지방 정부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 도시자치와 농촌자치는 좀 구분을 하면서 현재 이런 이 과도한 국고 보조금에 의한 방식으로는 현재 농촌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군 단위의 관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발안형의 헌법 개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했어라도 이런 이 개헌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법이 새로운 정부가 아무튼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처리하지 못했던 주민자치법이 제정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좀 거리를 둔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지방자치의 설계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주민자치 과연 가능하냐? 가정을 우리가 이룰 때 기본적으로 자치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지역사회 공동체도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대표적인 게 교회 조직인데 여기도 보면 국가가 정치에 따라서 막 죽이는 전쟁까지 30년 동안 벌이다가 만들어낸 지혜가 베스트팔린 조약이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에는 정치, 국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냈다고 하면 이런 우리 주민자치에 있어서도 정당과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최소한 자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50% 이상의 재원을 구성원이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시스템, 그러면서도 정권한성에 입각한 그런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에 독점되어져 버린 시민사회의 자치관리 역량을 이제는 시민사회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는 주민자치에 대한 물리적인 공간과 문화적인 공간, 교육적인 공간을 만들어주어서 성숙한 총회 운영을 통하여서 대의제, 현재는 우리는 대의제만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견제하면서도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총회 운영, 이게 우리의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필요한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화에 기여하게 되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발표자 김창동 교수님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시고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토론을 세 분 하시겠는데 우선 홍영덕 교수님부터 시간 한 8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홍형덕입니다. 그 김찬동 교수님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찬동 교수님 그 자료를 보면서 뭐 특별하게 그런 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왜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더불어서 인구 감소로 인한 그런 그 자치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든지 또 이런 그 자치 문제를 동시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치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자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인구 감소 얘기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어떤 그런 대응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다 부분.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는 잔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동시에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조금 혼돈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할 때 한편 주민자치하고 정말 효율성을 같이 논의를 해야지 되나, 또 한편으로는 이 주민자치가 과연 어떤 그런 숫자의 문제일 수 있나 하는 이런 그 생각도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게 정말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주민자치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역량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도의 문제인가 하는 이런 그 부분도 제가 어떤 그런 그 의문을 가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 것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또 그동안 보면은 한국에서 어떤 주민자치는 뭐 50년대부터 6.25 때부터 해서 이 도입과 중단, 부활 과정이 이제 뭐 반복되어서 일어났고, 뭐 부활된 이후로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 왜 아직도 그게 발전되고 있는 건가 하면 거꾸로 가는 건가 하는 이런 부분. 아까 기본 전제는 아직도 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순수한 민주주의 원리나 어떤 지역 발전의 어떤 필요성보다는 이 지방자치의 그 도입
중단 부활 과정이 중앙 정치 권력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뚜렷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자치를 이 도구적인 활용의 어떤 그런 그 역사가 그동안 주민자치, 그러니까 어떤 지방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가 인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이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이 제약 요인이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들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김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그 전제가 어쨌든 우리는 단체자치의 패러다임이 입각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생활 공간에서조차까지도 이런 그 상위 계층의 단체자치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사실 뭐 구조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지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아직도 합의도 안 됐다는 것은 시작도 안 됐다는 그 말씀하고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 패러다임과 이제 행정의 민주화인데, 그럼 주민자치 패러다임은 뭐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지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주민자치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인구 문제와 지방 소멸의 문제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미래의 주민자치 패러다임은 사실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좀 더 명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면서 이제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과소군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보면서 이제 몇 가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 자치계층을 관리 단위를 미세화하자. 그다음에 시읍면 자치계층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읍면 계층의 근린 의회를 이제 구성을 하자. 그리고 읍면세를 이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이 재산세를 읍면으로 이제 이관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또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원칙적으로 규범적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자치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답답한 부분은 기본적인 방향이나 규범이나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거의 그 얘기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과연 이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구현을 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원론에서는 그만 얘기하자. 강론을 얘기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 같아요. 이거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하나하나를 내려다보면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오랫동안 얘기를 뭐 재정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게 ABC를 뭐 4가지 5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만 출발도 하지 않았다면 출발이라도 해야지만 앞으로 이렇게 어떤 그 나갈 수 있는 건데, 출발을 또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다거나 하면 상당히 어떤 그런 이 미래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주민자치의 패러다임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1분 남았습니까? 벌써 8분이 됐다는 거. 네.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서두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실질보다는, 그 형식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주민자치를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는 굉장히 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가 그냥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는 각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그 논의를 뭐 자칫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논의가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치를 논의할 때도 이런 그 인구 문제가 경제 기반의 어떤 그런 약화나 또 이런 그 경제 기반의 약화로 이제 재정이 약화가 되면 재정의 약화가 서비스의 어떤 그런 그 위축, 행정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축소의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이런 그 상황을 야기시킬 거다. 구조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그 상황들이 주민 자치와 이제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그런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떤 양적인 어떤 감소의 의미 이상의 질적인 행정 수요의 어떤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런 그 시스템의 어떤 그 규모를 줄이는 어떤 그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앞으로 행정 수요에 맞춰 가지고 행정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이제 재정의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그런 분권 시스템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인구 문제가 지역의 새로운 어떤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사회 변화와 연계를 해서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도 뭐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민 자치는 우리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영국의 페리스라든지 유럽의 어떤 그런 그 자치와의 스위스의 어떤 칸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인위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 설계를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인구의 어떤 그런 감소 문제하고도 얘기하고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페리시 같은 경우는요. 인구도 10명에서 뭐 수만 명까지 굉장히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재정 자립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도 단순히 이 재정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자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리시라는 어떤 그런 그 조직이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재정적인 어떤 이런 문제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1분 내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위적인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하자. 그 다음에 뭐 지역 간의 협력 문제, 아까 뭐 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서 이렇게 그 지역 간의 어떤 협력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그 자치를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빠뜨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나 위험 요인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그 단체 자치나 자치를 강력화하면서 오히려 주민 자치를 어떤 강화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런 그 조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격차에 심화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또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파편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또 지역 이기주의나 재정적인 무책임성,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이 그 자치 문제를 논의할 때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 정도 하고 혹시 또 어떻게 되면 예, 그렇겠습니다. 그 사회자 역할이 악역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그 토론해 주실 또 그 우리 권 교수님도 시간을 좀 지켜 부탁드립니다. 한 6시까지 하시고 추가 한 2분 정도 쓰셔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서울시립대학교 권영주입니다. 제가 토론문이었거든요. 토론문 사전에 두 분 다 배포를 했는데 제가 지난밤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서 이 논문 읽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토론문을 작성을 못했거든요.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계십니까 어디? 아까 뒤에 어디 앉아 있는
저보고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뭐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칭찬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쓴 건 딱 두 편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초창기에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에서 논문을 두 편을 썼는데 그때 쓴 논문이 이제 일본의 그 주민 조직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유학 가기 전에 1980년대 때 80년대 초반에 그 대목은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듣던 소리가 이 민주화, 민주, 이 귀에 떡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민주화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갔다니까 일본에 갔다니까 민주라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1990년대 초반 이때 이제 국제화가 한참 이야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제화 이 이야기만 하지 민주화 이야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본의 그 주민 수준에서 민주화가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가 하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정례회라는 특별한 조직이 있거든요. 주민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일본의 정례회 그 쪼나이카이라는 그 조직이 민주적인 조직인가 하면서 그걸 연구하면서 이제 그 일본에서도 정례회 조직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용된 조직이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거든요. 비판이 많은데 그 주된 이유가 이제 보수의 지식 기반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자민당의 지식 기반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 하는 연구를 이제 서베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저의 결론은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그 주민 조직이 민주화되어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한 조직이 어떻게 이제 생성됐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논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조직이 어떻게 정례라는 조직이 형성되고 민주화된 조직으로 전환했는가 하는 이 연구를 하면서 두 편 딱 있고 그 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우 생활하면서 바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논문이 뭐 거의 안 쓰고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논문을 계속 쓰면서 왔지만은 관심은 쭉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여기 김찬동 교수님 이 논문을 아주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자치 시스템 여기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헌법 개정하고 주민자치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기 주민자치법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수준을 낮춰가지고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저기 외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주민자치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한국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 필수적이거든요. 필수적이고 뭐 아까도 이야기를 나왔지만은 그 영국에 있어가지고 페리시,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어가지고 꼬뮌,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각국이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는 그 뮤니시팔리티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다 돼 있지만 빌리지나 뭐 이런 거 저기 타운십, 시티 뭐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된 것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두레 같은 데나 아니면 저기 아까 뭐 품앗이 이런 것이 이제 공동체 형성에 있어 가지고 기반인데 이러한 기반들이 중앙집권 시스템의 정부에 의해 가지고 전부 파괴된 역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시대 오가작 통제,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 반상회, 이 전부 다 관제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논의는 있지만 그 새마을반 같은 거, 이거 이제 1970년대 이제 새마을반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민 공동체의 양성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정치적으로 주민 조직을 이용을 하면서 파괴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토대인 주민 공동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민자치를 논의하면서
헌법적인 차원 아니면 법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풀뿌리 사회에서 이제 주민 공동체 형성 뭐 이런 걸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찬동 교수님도 그 논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행정의 침투력 이건 뭐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최소의 행정단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군자치하면서 군 밑에 읍면동이 있고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통반해가지고 지방자치법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행정조직으로 이제 그 주민들한테 침투해가지고 주민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이 눌러가지고 이제 주민들 조직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나친 그 저기 뭡니까 행정의 침투력 이것이 주민자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뭐 논의할 수 있는 그 저기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젠다를 전부 정부가 다 가져가고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같은데 이제 눈이 오면은 이제 눈을 쓰는 거는 이 자기 집 앞에 눈을 쓰는 건 이제 자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행정기관에 전화해서 눈을 치워달라고 한다고. 요거는 이제 자기 일이거든요. 뭐 화단 가꾸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등에 이제 전등 갈고 이게 전부 주민들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행정인한테 의탁하고 행정인한테 요구하고 뭐 이러면서 자치적인 영역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행정의 침투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미국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미네폴리스 갔다니까 그 시청 건물보다 네이버후드 건물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네이버후드 건물에서 거의 네이버후드에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고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3분 남았어요. 그 도시계획에 대한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도시계획은 이해관계가 무진장이 많거든요. 아까 김찬동 교수님 그 뭡니까 건축하면서 주택조합 같은 거 이런 거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미국도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네이버후드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이 한국엔 전부 행정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이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가 없기 때문에 주민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행정의 지나친 침투력 이것도 한국이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 이러한 것 때문에 한국의 그 주민자치 기반이 극히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지면은 헌법적 레벨 아니면 그 주민자치법 뭐 법 레벨이 아니고 이 공동체 레벨에서의 뭐 움직임이 있으면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하시면.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국영 교수님. 예. 예. 토론을 맡은 전북대학교 교수 조기용입니다. 네. 예. 다들 지방자치의 엄청난 대가 교수님들과 선배 교수님들 앞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뭐 전공은 아니지만 약간 행정학자로서 좀 이 원고를 보고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도 여기서 일단 발표를 듣고 토론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워낙 뭐 좋은 발표여가지고 제가 큰 틀은 앞에 그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큰 틀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이게 사족을 다른 쪽으로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이 다 구구절절 좋은 말씀이시고 맞는 말인데요. 그 행정제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원래 주민자치나 어떤 참여의 문제라든가 전문성의 문제, 어떤 열성의 문제 이런 게 있고, 이제 권영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미시적인 레벨의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또 거시적인 레벨로 되게 짚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제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미시적인 레벨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더 좀 보완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방 그 주민자치의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참여 같은 거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시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읍이 면지위를 잃고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미시적인 레벨에서 어떻게 주민자치가 나아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데이터 같은 것 좀 보여주셨는데 이게 전국 데이터인지 어떤 특정 지역 데이터인지 아마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제 전국 데이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명시해 줘가지고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좀 보여주시고 또 표도 좀 이렇게 표 단위로 해서 보여주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에서의 참여와 대표성, 어떤 전문성의 문제가 이게 그 홍영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알고는 있지만 참 해결이 되지 않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원고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표성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대표들을 가장 활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나 뭐 의원,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이 주민자치가 기존에 있었던 좀 거시적인 레벨의 그 대표성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더 보완하시면 앞에서 권영주 교수님이랑 홍영택 교수님 말씀하신 걸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거를 토론문을 준비해놓고 이게 약간 좀 생뚱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앞에 교수님들이 토론하시는 거 보고 어떤 쪽에서 제가 찾아갈 수 있는지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토론문에서 이제 세 번째 지금 말씀드렸고 네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여기 있는 분들들 대부분 뭐 X세대부터 386세대 뭐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X세대나 그 교수님들 세대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되게 실질적으로 소통과 만남과 이런 걸 되게 중요하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세대적인.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M세대하고 G세대, MZ세대가 있고 심지어 이제 알파세대가 오는데 저도 딸을 키우면 지금 G세대의 마지막과 알파세대 시작하는 애들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1, 고3 애들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 제가 토론문에서는 콜포비아라고 했는데 전화하는 거마저도 되게 힘들어하고 정말 말 들어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여도 정말 급하거나 뭐 약속 시간 거의 다 와서 야, 너 어디야? 이때 아니면 전화를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거를 좀 꺼려하는 이제 미래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보면 뭐 SNS나 이런 그런 걸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존 세대도 이루지 못한 이 참여의 문제 있잖아요. 그 홍영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되게 다 알지만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권영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시적인 레벨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 행정제도 관점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집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읍면동 단위를 2만으로 뭐 유지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전문성이나 참여를 늘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여기가 그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되는 자리인 걸로 저도 이게 팜플렛을 보고 알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딱 느낀 게 지방 소멸이나 이제 수도권 블랙홀 현상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고 통용되는 말이지만 이게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또 살고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거를 꼭 학계에서 쓰는 게 좀 자극적이지 않나. 이걸 좀 축소해가지고 어감을 좀 다운시켜서 객관적이거나 좀 중립적인 용어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 같은 거는 소멸이란 뜻에서 멸자를 살펴보면 뭐 다하다, 끊어지다, 멸하다, 멸망하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방 소멸을 원하시거나 된다고 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물론 몇 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이나 면이나 이런 데 진짜 소멸이 되지만 지방 자체가 저는 소멸이 된다고 보진 않고 이게 단지 축소되고 감소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기는 이것을 좀 축소시키거나 좀 객관화되거나 아니면 학문적인 용어로 좀 자극이 덜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용어를 어떻게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지방에서 오신 교수님들도 많은 지방대에서 오신 교수님도 많지만 뭐 지방대학교고 안 오게 되고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수사를 학계에서도 가져다 쓰고 뭐 심지어 교수님도 쓰고 그러니까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 지방 감소, 축소, 아까 인구 감소라는 말이 나왔듯이 약간 객관적인 용어를 쓰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미디어나 정치계에 홍보도 해서 그거를 오히려 좀 막을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걸 한번 크게 한번 나중에라도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진짜 사족 중에 사족이어가지고 약간 뭐 간단한 걸 제가 여기 토론물에 적었고요. 나머지 이거 이제 초안이고 이게 나중에 좀 더 발전시키면 되게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원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글로 또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발표하신 교수님과 토론하신 교수님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우리 조 교수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의 그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토론해 주시고 시간도 잘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6시 반까지가 시간이 있고 20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그 발표자께서 지금 토론해 주신 세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만 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을 플로어에서 또 한 몇 분 질문을 받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홍 교수님, 역량과 제도 어떤 문제냐?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뭔가 정치의 도구화 되어져 버렸지, 정말 자치를 자치답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 설계가 안 되어져서 35년이 지났지만 자치다운 자치를 설계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방자치 35주년의 관점, 또 우리 행정학회가 이렇게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를 기획 세미나를 했으니까 우리 행정학자들이 좀 주민자치에 제대로 된 설계, 또 국제 혹은 선진국과 비교 이렇게 해볼 때 아니 규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군 단위의 자치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도시와 농촌의 이 자치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그냥은 안 고치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구 감소 시대에 위기가 닥쳐왔거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말 빈집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일본도 저도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드러나고 제가 이번에 그리스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빈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역사가 오랜 긴 기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주 옛날에는 폴리스가 있어가지고 했던 데가 완전히 이 빈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 단위들은 10년 내에 거의 진짜 빈집들밖에 안 남을 위기들 굉장히 우리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란 관점에서도 이 지금 현재의 행정 관리 시스템 유지될까? 행정 그리고 이런 속에서 자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자치의 가장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행정의 뒷방살이하는 자치가 아니라 자치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공동체 만들어서 자기가 돈 내어서 자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게 좀 더 큰 단위들로 자치로 갈 수 있는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영규 교수님, 행정의 침투력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민자치 방해 이렇게 얘기하셨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이 개인 레벨에서도 보면 자녀들 결혼시켜 놓고 시어머니가 간섭하면 자녀들이 행복하냐고요. 이게 자치한다라고 하면 갈등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현명한 부모는 다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말하기보다는 뒤로 조금씩 빠져주고 그러면서 모르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부모 역할이듯이 중앙정부 역할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 공무원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학계에서 이거 강의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계속 통제만 하는 것만 가르쳐 주니까 이런 지경까지 와버린 게 아닐까? 행정과 자치와의 관계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남녀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같다. 남편이 아내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잡히나요? 오히려 아내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더 섬겨주고 남편이 낮아지고 남편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를 위하여서 십자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 안 풀고는 한국이 세계 인류 국가 못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행정의 절제, 자제를 앞으로 행정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게 과제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기웅 교수님 참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치 개념을 얘기하면서 자치 개념과 참여 개념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거는 참여 굉장히 우리 한국이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여는 본질적으로 행정 예산 가져와서 주민들이 쓰는 거더라고요. 행정의 의존적인 거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굉장히 거기 보면 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는 총회도 하게 해놨고 마을 계획도 하게 해놨고 자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많이 끌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게 주민자치나 지방자치 연구하는 사람 계속 주장했던 것들을 아주 혁신적인 단체장들이 탁탁 채용해가 쓰잖아요. 예를 들면 당진 같은데 주민세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주민자치에 주는 그런 것들도 이미 우리 연구자들이 다 제안했던 거를 공무원들이 탁탁 받아가지고 선도적으로 갖다 썼던 사례들인 거죠. 이렇게 쓰는 거에 결정판이 사실 서울형 주민자치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게 우리 한국의 구조가 행정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정치고 정당이다 보니 행정은 중립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당이 바뀌어버리니까 행정은 또 정당에 의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주민자치까지 당파적이 되어버렸던 거잖아요. 이 문제 풀려고 하면 주민자치는 최소한 한국의 구조에서는 정당, 정치, 중립적인 것 선언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법 지금 법제화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스트팔렌 조약의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자치는 정당으로부터의 중립 선언해야 된다고 보고 미국에 보면 non-partisan 시티들이 제 기억으로 한 3분의 2 정도가 아예 선언을 해놓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공화당, 민주당 이쪽에 휘둘려 가지고는 지역 문제 못 푼다는 그를 총회적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런 현명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참여하고 자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참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이게 참여하는 인력들을 결국은 이게 주민들이 참여 숫자가 안 되니까 어디를 갖다 붙여 넣었냐 하니까 주민자치회에 총회하는 인력을 가져 넣어가지고 의사결정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들 전혀 이렇게 다른 제도를 차용한 거여서 참여와 자치의 개념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굉장히 참여와 자치는 다르다. 그죠?
베스트 발렌 조약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그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플로어에 남아 계시는데, 한 두 분 정도를 한번 그 질문과 토론 코멘트들을 받고 또 그 답변하고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이쪽 앞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뭐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니까 좀 머리에 쥐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주 흥미있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토론이 없이 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하 교수님은 처음 뵙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 대진대학교에서 막 퇴직한 교수입니다. 매우 행복한 것은 제가 지금 권영주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이 공동체 자치 현장을 뭐 다니면서 이렇게 룻보를 월간 주민자치에 쓸 수 있어서 행복한데, 우리가 하위 사회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고 또 그것은 이제 보충성의 원칙의 다른 버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정치 철학자들도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회든 자유를 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이제 자치하려는 본능이 다 있죠. 자기 규범을 만들고 자기 과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풀어내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룻보를 쓴 것 중에 하나가 마라도를 갔는데 1883년에 입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원래 의도했던 농사를 못 짓고 바다 자원에서 조간대 어업이라고 그러는데 소라 잡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향약을 만들어서 자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 정부가 들어서고 행정이 개입하면서 향약의 정신이 이제 흔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흔히 보는 주민 그 규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더불어서 이제 행정에 대한 의존성이 커가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공동체 자치가 무너지는 위기도 갔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마을 규약을 주민자치 형태로 바꾸면서 재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점이 제가 이제 관찰의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행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행정의 의존 성향을 만드는 것과 본래부터 있었던 공동체 자치 정신들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 찾아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제도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면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 뭐 계속 그런 거를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이제 이 주민자치학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동 교수님이 해주신 거는 아침부터 이제 같이 방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빈센트 오스트롬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폴리센트릭.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강수월래가 잘 되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끊어 보면 어디가 중심인지 몰라요. 강강수월래 놀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가 뎁스가 깊어지고 중추가 되려면 어디를 끊어도 거기가 중심인 곳이 돼야 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주민자치가 토대가 돼가지고 공동체의 뿌리가 튼튼하게 됐을 때에 국가도 튼튼해지는 건데 너무나 이제 우리는 제도 설계자가 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는 방식으로 안다고 하는 전제하에 하고 있는 것이 큰 오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공동체 자치 현장들을 외국에서만 찾지 말고 한국에서도 많이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제도에 반영하는 거꾸로의 시도도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예,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예,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오덕이라고 합니다. 발제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 저도 흥미있는, 사실 국민발언제, 흥미있는 주제이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국민주도 상생 개헌 행동이라는 곳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걸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있게 읽는데, 저는 이 주민발언제에 의한 주민자치법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상상을 좀 해보는 게, 일단은 뭐 학교에서 많이 논의됐겠지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맞는가라는 기본 고민을 좀 합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되려면 지역자치로 좀 명명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의 고민인 거죠.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좀 구분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자치법 따로 지방자치법 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사고가 되는데, 따라서 이걸 묶어서 자치기본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영역을 다 다루는 이런 형태로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영향이 커져야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체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지방자치법 개정과 아울러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서 공동체법이 말고 공동체법이 또 사실은 성안이 돼야 되는 거죠. 입법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법, 이렇게 공동체 3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단순히 공동체 영향이 키워지면 주민자치 될 거다. 근데 서울의 사례를 보면 마을 공동체들이 대단히 활성화됐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다 무너졌단 말이죠. 이런 사례에서 전 느끼는 것이 그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운영진께서 계속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빨리 마치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 발표자님 한 2분 정도. 허웅 교수님 페리코레시스 네, 이 공동체 즉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사회를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료제의 태동이라고 하는 게 왕정 하에서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와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삼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의 운영을 관료제적인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조로 바꾸어내는 그런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아무튼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두 번째 얘기하셨던 그 부분의 자치기본법, 네, 이런 구상들은 학계에서도 이렇게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 지방자치법은 사실은 단체자치법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자치의 기본을 법으로 뭔가 이렇게 규정을 해놓아야 되는데, 네, 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자치한다는 게 뭐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지방자치법을 잘 들여다보면 의회를 선거로 뽑는다 하는 조항 하나 있고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 이것이 들어있는 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요. 법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정의해놓고 그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은 지방자치법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오늘 사회를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갑자기 행정의 기본인 근대국가라는 개념이 막스 베버가 뭐 너무 잘 아시죠? 폭력의 어떤 독점.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스스로로 성공적인 독점.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 종교 사회학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로 비교하면서 유럽은 굉장히 늦게 18세기 후반에 중앙 국가가 완성되고 근대화가 되면서 이 근대 국가가 완성되면서 폭력을 독점했는데 어떻게 동아시아는 천년 전부터 이래 왔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따라서 근대 국가가 우리가 300년 할 걸 30년 했다면 이 근대 국가가 이렇게 빨리 형성됐다면 그 반대급부로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가 이제 붕괴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산업화가 우리가 뭐 흔하게 읽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걸 보면 그 첫 부분에 그렇게 있잖아요. 이동의 자유부터 이제 촉진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었는데 이제는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근대화가 6.25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 이러면서 모든 게 이동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굉장히 중앙 집중 국가가 완성됐는데 그에 반대급부로 지방자치는 붕괴됐고, 또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외국인이 한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 한국 정치를 이렇게 반영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분이 비교 연구를 하면서 이 한국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한 2000년 동안 중앙에서 이렇게 집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지방의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동일성이 강하냐. 그래서 그 두 개가 주기적으로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최근에도 보면 음식을 먹으러 가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서울의 맛이 표준화되어서 제주도 가거나 뭐 심지어 저 도서지방 가도 맛이 비슷해지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버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세계의 신민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곳이 또 대한민국이 아니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어떤 자유와 자치의 문제, 쉽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찬동 교수님의 좋은 발표, 그리고 홍영주 교수님, 권영주 교수님, 조기용 교수님의 또 사리 깊은 시간과 또 깊은 논의,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사회적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을 위해서 박수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